자식에게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나요? 집을 사는데 보태라고 목돈을 내어줄 수도 있고 손주를 돌보며 황혼 육아의 고단함을 견뎌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작 당신이 자신을 위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사려 할 때 돌아오는 것이 차가운 말 한마디뿐이라면 그 기분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어머니 영숙 씨입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어서는 아들을 위해 고생했고 나이 들어서는 손주를 위해 뛰어다녔죠. 남들은 은퇴하고 여행을 다닐 때 그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아이를 등하교시켰습니다. 불평 한마디, 계산 한 번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평탄하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려 했을 때 돌아온 말 한마디는 그녀가 바친 10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말 뒤에 숨겨진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주의 순수한 한마디가 어떻게 이 가족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정작 자신도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야 할 귀한 존재임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당신이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겪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숙 씨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영숙입니다. 올해 65이죠.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몸을 놀려본 적이 없으니 팔자가 늘어지는 삶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15 어린 나이에 사회에 나왔어요. 남의 집 설거지부터 바닥 청소, 남의 집에 돌보는 일까지 돈만 된다면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러셨죠. 여자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가정을 잘 돌봐야 본전이다. 저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쉬어본 적이 없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민준이는 겨우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온 집안의 생계가 내 어깨에 지워졌어요. 낮에는 공장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또 다른 집 청소를 도우러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훌쩍 넘기 일쑤였죠. 곤히 잠든 자식의 얼굴을 보면 피곤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단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으니까요.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자식 하나만 제대로 키워내면 내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처럼 고단하게 살지 않고 번듯하게 자라만 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행히 민준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고 조건 좋은 여자친구와 연애도 시작했죠. 아들이 30살이 되던 해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당연히 기뻤습니다. 이제야 엄마로서의 숙제를 끝냈구나. 나도 좀 숨을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치솟는 집값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모아둔 돈으로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 한 채 얻기도 벅찬 상황이었죠.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제 앞에 앉아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간단하게 치르고 집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야 할까 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조바심이 났습니다. 예비 며느리 쪽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그쪽 집안에서는 이미 예단비를 어느 정도 준비해 두었다는 소식도 들렸거든요. 우리가 계약금만이라도 준비해 주길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어나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적금이었죠. 몸이 안 좋아 한약을 한 채 지어 먹고 싶을 때도 아까워서 손대지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달려가 그동안 모은 3억 5천만 원을 모두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 봉투 여러 개에 나눠 담았죠. 그 돈을 민준이 손에 쥐어주었을 때 아들은 멍하니 저를 쳐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 말을 잃은 듯 했죠. 제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엄마로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고 싶구나. 민준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감동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꼭 효도하겠다며 저를 편히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간의 눈물이 가치 있게 느껴졌죠.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품위 있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고 다들 저더러 혼자서 아들을 참 잘 키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곁에 서서 사진을 찍는 부부를 바라보며 내 인생에 가장 큰 숙제를 마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식 날 밤 다리가 너무 부어 뜨거운 물에 30분이나 족욕을 해야 했지만 마음만은 꽉 찬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들도 장가갔으니 정말 좀 쉬자.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되어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마침 제가 공장에서 은퇴했을 때였죠. 원래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해서 꽃꽂이도 배우고 친구 경희와 함께 태극권 수업도 들으러 다닐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좀 느려져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죠. 그런데 며느리의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누워 있어도 어지럽다며 아무것도 못했죠. 민준이가 조심스러운 말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당분간만 저희 집에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짐을 쌌습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시어머니인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나 싶었죠. 그렇게 시작된 합가 생활이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제 나이가 56이었죠. 밤마다 우는 아이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분유를 탔고 산후조리 중인 기력 없는 며느리를 위해 화장실까지 부축하며 몸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아이 낳는 게 다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위로하면서요. 아이가 100일이 지나자 두 사람은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손주는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예방접종을 마치러 다니고 나중에는 유치원 등원과 초등학교 학교까지 제 삶은 온통 이 집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아침밥을 하고 손주 가방을 챙기고 방과 후 수업에 보낸 뒤 오후에 다시 데려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숙제할 때 옆을 지키는 것도 제 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하기 일쑤였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라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이 적지 않았지만 대출금 압박이 크다는 소리에 저는 용돈 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가끔 아이 학원비가 모자라면 제가 매달 받는 200만 원 남짓한 연금에서 보태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 쓰는 돈 얼마 안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면서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찼습니다. 가끔 이 집은 나 없으면 엉망이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만약 내가 정말 쓰러진다면 얘들이 간병인을 부르고 그냥 엄마 좀 쉬세요 라고만 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 집에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른 대접을 받는 존재도 아니었죠. 그저 월급도 없고 휴가도 없는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날씨가 유난히 좋더군요. 며칠 뒤면 오랜만에 고향 집에 잠시 내려가기로 했던 터라 내려가기 전에 뭐 살 게 없나 하고 밖을 나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장 한번 느긋하게 구경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모차를 밀거나 학교 시간에 쫓기거나 아니면 손주가 낮잠 잘 때 얼른 빨래하고 청소하느라 제 시간이라곤 없었죠. 작은 가방 하나 메고 시장 끝자락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금은방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쇼윈도 안에 옥팔찌 몇 개가 진열되어 있더군요.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은은하고 윤기 있는 초록빛 옥팔찌였는데 색이 참 고르고 잡티도 없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손목에 차면 참 단아하고 묵직할 것 같았죠. 주인이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목이 좋으시네요. 이건 천연 비추인데 요즘 인기가 많아요. 특가로 210만 원인데 조금 더 깎아드릴게요. 21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받는 연금에서 조금씩 아껴둔 쌈짓돈이 몇백만 원 있었죠. 저는 명품을 쫓는 사람도 아니고 옷 한 벌 사면 10년을 입고 구두굽이 다르면 수선해서 신는 사람이었습니다. 10,000원 넘게 돈을 써본 게 민준이 결혼식 때 한복 한 벌 맞춘 것 뿐이었는데 그것도 엄마로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 했던 일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팔찌를 손목에 끼워 보았습니다. 직원은 제 손목 뼈마디가 얇아 이 사이즈가 딱이라고 하더군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이 늘고 눈가는 처졌지만 그 팔찌 하나 덕분에 저도 예쁜 걸 좋아할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직원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손주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정도는 스스로에게 선물하셔도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을 견뎌온 나 자신에게 주는 기념품 같은 거라고요. 저는 사진 한 장을 찍어 민준이에게 보냈습니다. 이 팔찌 어떠니? 고향 내려가기 전에 하나 사고 싶구나. 30분쯤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아주 짤막한 메시지였죠. 엄마, 돈 낭비하지 마세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읽었나 싶어 다시 보았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모티콘도 설명도 안부 인사도 없었습니다. 돈 낭비.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포장해 드릴까요? 묻는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팔찌를 빼는데 손목이 무언가에 눌린 듯 빨갛게 자국이 남았더군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머릿속엔 오직 그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돈 낭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내 돈을 쓰겠다는데 왜 그게 낭비가 되는 건지. 자식에게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노는데 탕진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노년의 손주를 키워낸 스스로를 기리고 싶었을 뿐인데 아들은 모를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 연금의 절반 이상이 이 집 생활비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학원비, 교재비, 공과금, 아들이 엄마, 이번 달에 좀 빠듯한데 돈을 조금 늦게 보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할 때마다 저는 괜찮다며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할까봐 제 주머니를 털었죠. 오래된 가계부를 들춰보니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 집에 보탠 돈만 3천만 원이 넘더군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힘든 내색 안 하게 돕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더러 낭비라니요.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6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던 게 생각났습니다. 함께 보석상에 갔을 때 아들은 그랬죠. 결혼 반지는 품위 있게 해줘야죠. 이런 데 쓰는 돈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저도 맞장구 치며 제 돈을 200만 원이나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200만 원짜리 팔찌를 사려니 낭비라고 합니다. 아들은 저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걸까요? 소파에 앉아 거실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탁자 위에 뽀얗게 쌓인 먼지가 보이더군요. 요즘 기운이 없어 청소를 며칠 안 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손주가 바닥이 지저분하다고 한마디만 해도 바로 무릎 꿇고 닦았을 텐데 이제는 걸레를 잡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이 시리고 씁쓸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언제쯤 나를 쉬게 해줄 거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팔찌 때문이 아닙니다. 무심하게 툭 내뱉은
그 한마디가 지난 10년의 모든 헌신을 단칼에 베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제가 떠나기 전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 돌아왔고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대충 차릴까 하다가도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정성이 들어가더군요. 손주가 좋아하는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하고 기침하는 아들을 위해 말을 듬뿍 넣은 갈비탕을 끓였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고 며느리는 TV를 보고 손주는 제 옆에 앉아 학교 친구 이야기를 조잘거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는 제 아들보다 더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갓난아기 때 어르고 달래 재우고 열이 나면 한밤중에 응급실로 달려가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달콤한 목소리를 10년 동안 들으며 살았습니다.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부름이었죠. 저녁 식사 후에 팔찌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조용히 고향에 가겠다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손주 지훈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사려던 팔찌는 샀어.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래. 사봤자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순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쥐고 있던 갈비뼈가 그릇으로 떨어졌고 국물이 식탁에 튀었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아들은 고개를 들었고 며느리는 당황해서 지훈이를 나무랐습니다. 지훈아, 밥이나 먹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지훈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억울해했습니다. 아닌데. 아빠가 방에서 엄마한테 말하는 거 내가 문 앞에서 다 들었단 말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팔찌도 아니고 돈도 아닌 이 집에서 제가 지켜온 마지막 자존감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배려해도 저는 그저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아들도 지훈이가 그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부부끼리 은밀하게 나눈 대화가 제 귀에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하지만 아이들의 세계는 투명합니다. 분별력도 없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도 모르죠.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도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도 귀찮은 존재, 돈 아까운 존재 취급을 받는 노인들이 있겠지 하고요. 한참 뒤 아들이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가 하는 소리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저는 뒤를 돌아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게 지훈이가 지어낸 말이니? 아니면 네가 정말 한 말이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그릇들을 치우고 평소처럼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어 막았습니다. 됐다. 애가 하는 말에 무슨 화를 내겠니?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향에 갈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의 붙잡는 말 한마디에 주저앉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간단한 세면도구. 10년을 살았는데 제 짐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마치 임대 계약이 끝난 세입자처럼 저는 조용히 제 물건을 챙겨 퇴거를 준비했습니다. 한밤중에 문 밖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였고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알고 싶지도 않았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이 집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서 제 가치가 편리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택시를 불렀습니다. 딱 한마디만 남겼죠. 고향 집에 며칠 가 있겠다.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아들은 당황하며 저를 잡으려 했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고향 집 비워둔 지 너무 오래돼서 먼지도 털고 거미줄도 쳐야지. 지훈이가 뛰어와 저를 안으며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오고 싶을 때 올게. 고향에 도착했을 땐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낡은 골목 어귀에 내려 짐을 들고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집 앞 잡초는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우편함엔 제작용 고지서까지 빽빽하게 꽂혀 있었죠. 녹슨 대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1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가구들, 먼지가 내려앉은 소파, 벽걸이 시계만 똑딱똑딱 가고 있더군요. 마치 10년 동안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처럼요. 창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저는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머리도 새로 하고 푸른색 셔츠도 새로 샀었습니다. 참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모든 고생이 값지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손주를 키워준 건 그들의 가정을 완성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엄마가 최고예요. 라고 말해주길 바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팔찌 하나 사고 싶다는 말에 낭비라 하고 며느리는 냉담했죠. 10년입니다. 저는 이 집에 며칠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이유식부터 등하교, 밤새 열나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가던 그 모든 순간을 책임졌던 가정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남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창 경희가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며느리는 어머니, 지훈이 방학하면 그때 가세요. 지금은 누가 지훈이를 봐요. 라고 했었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저 제가 옆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죠. 하지만 고마움이 없는 헌신은 친정이 아니라 소모일 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옷팔찌가 생각났습니다. 비싸서도 예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는 저 자신을 타인을 위해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65. 제게 남은 10년이 몇 번이나 더 있겠습니까? 젊어서 못 해본 그림 그리기, 빵 굽기, 친구들과의 여행, 가정을 돌보느라 뒤로 미뤘던 그 수많은 꿈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 서랍에서 예전부터 몰래 모아온 통장을 꺼냈습니다.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조금씩 적립해온 돈이었습니다. 잔액은 570만 원. 누구에겐 작은 돈일지 몰라도 제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였습니다. 적어도 이 돈만큼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버스를 타고 시내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단번에 알아보더군요.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팔찌 안 팔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장해주세요. 팔찌를 건네받아 손목에 끼웠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팔찌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제가 누군가의 식모나 현금 인출기가 아닌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팔찌를 차고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손목 위에 초록빛 옥이 무언의 긍정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라고요. 고향 집에 내려온 뒤로 저는 손주의 시끄러운 소리도 며느리의 부름도 아들의 무관심도 없는 고요한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엔 동네 사찰 근처를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유 한 잔을 사 마시며 정자에서 태극권하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오후엔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가끔 친구들과 수다를 떨죠. 이웃 선영 씨가 묻더군요. 영숙 씨, 요즘 안색이 너무 좋아 보여. 고향 오더니 젊어졌네. 저는 그저 웃으며 팔찌를 만졌습니다. 사실 앞으로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돌아가더라도 이전처럼 저 자신을 도구처럼 소모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만의 원칙을 세울 것이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도 배울 것입니다. 지난 세월 제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은 이것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많이 퍼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단단하게 바로 설 때 비로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소리 높여 싸우지도 않았고 모진 말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떠나옴으로써 저라는 존재가 빠진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직접 느끼게 했을 뿐입니다. 며칠 전 민준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 언제 오냐고 매일 묻는다고요. 저는 딱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할머니 급할 것 없으니 지훈이 잘 챙겨라. 아들은 더 대답이 없었지만 아마도 느끼는 바가 있겠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몇 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경제권은 반드시 본인이 쥐고 계세요. 자식을 아무리 믿어도 줄 수 있는 것만 주고 최소한의 노후 자금은 내 몫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길고 변수도 많으니까요. 둘째, 가족에게 자신을 묶어두지 마세요.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건 사랑의 표현이지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타인의 습관이 되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침묵 어린 희생을 멈추세요. 셋째, 쓸 때는 쓰세요. 젊어서 못 입고 못 쓴 것, 이제 고생 끝났으니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 쓰세요. 그건 낭비가 아니라 마땅한 보상입니다. 넷째,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당신은 보모도 현금 인출기도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 건 복이지만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돕지는 마세요. 자식이 아무리 가까워도 당신의 공간과 선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모든 자식이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당당해지세요. 마음이 다 식어버린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전 재산을 털어 아들 집을 사주고 10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손주를 키워준 어머니가 오직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고 싶어 했을 때 낭비라는 소리를 듣는 현실 말입니다. 오랜 헌신이 이해받지 못할 때 이제는 정말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어르신이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사랑해도 된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진솔한 마음과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간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